나는 너희한테 아버지냐 ATM이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무릎 꿇은 딸과 사위. 아버지 병원비 600만 원은 없다며 전화를 끊었던 이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사돈 회가변에 3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71세 김동수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25년간 홀로 키운 딸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1세 할아버지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병원비는 외면하고 사돈 잔치엔 수천만 원 쓰는 딸 부부. 결국 71세 김동수 씨는 80억짜리 땅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가슴 뻥 뚫리는 반전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시장 야채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하루 12시간씩 가게를 지켰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간신히 길가에 주저앉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동수는 몇 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췌장의 염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최소 2주간의 입원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보험 적용을 해도 600만 원, 선급금으로 300만 원은 내일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 동수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시장 야채 가게로 하루 벌어도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손에 남는 건 5만 원 남짓.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고작 18만 원.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동수는 주저하면서도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병원인데. 아빠,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밤늦게까지 간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3년 전 결혼하면서 남편 박재훈과 함께 동수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은 동수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줬습니다. 결혼식 비용 5천만 원도 동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서연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 먼저 가고 동수는 나중에 들르는 식이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살림살이가 힘들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동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옛 공사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 겨우 3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선급금을 납부하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이웃 황금순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금수는 동수에게 서연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금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호텔 식음료팀 과장인데 어제 찍은 사진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동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홀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재훈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갑 축하 현수막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수십만 원짜리 와인 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금순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찍힌 사진이라고. 재훈의 아버지 회가변이라고. 호텔 측 추정으로는 최소 3천만 원은 들었을 거라고. 샴페인만 한 병에 200만 원짜리였다고.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전 자신에게는 600만 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던 딸과 사위가 바로 그 다음 날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수는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줬습니다. 재훈이 고급 양주를 들고 건배하는 모습, 서연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전문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동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순이 돌아간 후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아내가 떠난 후 25년간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세월. 서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샘 일용직도 마다하지 않았던 날들. 서연의 결혼 준비금을 모으려고 점심을 굶으며 돈을 아꼈던 시간들. 서연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평생 모은 돈을 전세금으로 내줬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생명보다 시아버지의 체면이 더 중요한 딸. 그런 딸을 키우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동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벼운 산책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1층 로비까지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동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지만 한순간에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 형,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 이철호예요. 순간 동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철호. 30년 전 같은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철호는 동수가 병원에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수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철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철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고급 시계를 차고 명함까지 가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호는 건설 현장을 떠난 후 야간 대학에 다니며 부동산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중개업소에서 시작해 지금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30년 전 동수 덕분이라고.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철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철골 기둥이 무너지며 철호를 덮쳤습니다. 철호는 다리가 철골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고 2층 높이에서 추락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동수가 달려왔습니다. 혼자 힘으로 철골을 들어올려 철호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어 현장 밖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거라고. 철호는 그날 이후 동수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30년간 찾지 못했습니다. 철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수 형에게 가족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수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 홀로 딸을 키운 이야기, 딸의 결혼 비용과 전세금을 모두 대준 이야기, 그리고 사흘 전의 일, 병원비 600만 원을 부탁했지만 전화가 끊긴 이야기, 바로 다음날 딸 부부가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인 이야기. 철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철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동수 형이 가진 재산이 있는지. 동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장 가게는 월세고 집도 전세라고. 하지만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시골에 밭이 하나 있긴 한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라고. 농사도 못 짓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 순간 철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철호는 동수에게 땅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동수가 대답하자 철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 끝에 철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전화를 끊은 철호는 동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 형, 대박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동수의 물음에 철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땅이 다음 달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1순위라는 것. 정부에서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소수만 아는 정보라는 것. 그리고 보상가는 최소 평당 300만 원. 동수가 가진 땅이 4,000평이니 120억 원이 될 것이라는 것.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120억. 평생 야채 가게를 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부동산 개발 컨설팅을 해왔고 국토부와 지자체 내부에 정보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보는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형, 절대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딸에게는 절대 안 됩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철호의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정부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땅값은 휴지 조각이 된다고. 그리고 한 달 후 공식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100억이 넘는 돈이 생긴다니.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철호도 같은 생각을 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600만 원도 아까워했던 딸이 120억 원이 있다는 걸 알면 당장 달려올 겁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그 땅을 가져가려 할 겁니다. 동수는 침묵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철호는 동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만큼은 본인을 먼저 생각하세요.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형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호는 명함을 꺼내 동수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률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땅 소유권 보호, 보상금 수령, 세금 처리까지 전부. 형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 동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철호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표 이철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딸에게는 절대 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가 떠난 후 동수는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120억.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 동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들기 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철호를 구했던 것이 이렇게 자신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수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췌장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입원 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서연이 갑자기 병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고급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바빠서 몰랐다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핸드폰도 제대로 못 봤다고.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과일을 정리하고 병실을 청소하고 이불을 정돈했습니다. 마치 효녀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 서연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동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동료들이 도와줬다고. 별로 만나는 사람 없다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 되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라고. 동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점심에는 반찬을 싸왔습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던 딸이 갑자기 매일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 재훈도 함께 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공손한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재훈은 장인어른 건강을 걱정한다며 퇴원 후 요양 계획까지 물었습니다.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과 재훈이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땅값이 몇 배씩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땅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다고. 혹시 최근에 그 땅에 대해 연락 온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 아무도 관심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개발 제한 구역도 풀리는 추세라고. 미리 감정평가라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자신들이 도와드리겠다고. 동수는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업자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세무사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자고 했습니다. 동수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하지만 서연과 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병실 복도에서 서연과 재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살짝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꾸 피한다고. 땅 이야기만 나오면 돌려 말한다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생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누군가를 자주 만난다고. 병원 직원한테 물어보니 정장 입은 남자가 몇 번 왔다고. 이름은 이철호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봐야겠다고. 혹시 변호사나 부동산 관련 사람이면 큰일이라고.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땅을 다른 데 팔아버리거나 기부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반드시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철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수는 그날 밤 철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눈치챈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얼마 후 철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동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동수는 마음의 결정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매달리지 않기로. 더 이상 혈육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25년간의 희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철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법률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인서, 공증 서류, 그리고 기부 신탁 계약서. 철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동수의 땅을 생명나눔재단에 기부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영상 공증까지 완료되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생명나눔재단은 철호가 10년 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철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번 땅의 보상금 120억 원은 전액 재단으로 들어간다고. 그 돈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동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0억 원.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자신을 버린 딸이 아닌 낯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쓰는 것.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약 딸이나 사위가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문서였습니다. 동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임을 증명하는 영상 녹화본,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확인하는 의료진단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철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 어떤 방법을 쓰든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형님의 땅은 이미 법적으로 재단 소유라고.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과 재훈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철호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재훈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철호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수에게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철호가 나가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분이 누구냐고.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무슨 관계냐고. 동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친구라고. 재훈이 거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물었습니다.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상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장, 토지 소유권 이전 동의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 재산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자신들이 대신 관리해드리고 싶다고.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서류를 준비했다고. 재훈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골 땅은 관리가 힘드니 명의를 미리 이전해두는 게 좋다고.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서연이 펜을 꺼내 동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5군데만 서명하시면 된다고. 자신들이 모든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아버지는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고. 동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딸을 위해 희생한 25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허리 휘도록 야채 상자를 나르던 순간들. 딸의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버텼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딸.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만 보는 사위.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자신은 아버지의 외동딸이라고.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재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니 미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동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아버지냐 ATM이냐? 동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고. 600만 원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빌려야 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했냐고. 바로 그 다음 날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이면서 말이냐고. 서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동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 어차피 서연이가 상속받을 재산 아닙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재훈은 펜을 들어 동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우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동수의 팔을 붙잡고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동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팔이 얽히고 동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병상 테이블이 밀리면서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컹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동수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철호가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철호는 침착하게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재훈은 경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철호는 동수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냥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관은 바닥에 떨어진 물컵과 밀린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철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병실 복도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영상에는 재훈이 동수의 팔을 잡고 펜을 쥐어주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가 거부하는 모습도, 테이블이 밀리는 순간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호는 이어서 병상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산관리 위임장, 토지 이전 동의서. 그리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71세 노인에게 강제로 재산 이전 서류의 서명을 강요한 정황이라고. 노인복지법상 재산 착취 시도에 해당한다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강요가 아니라고. 그냥 권유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철호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올려놓았습니다. 김동수 씨의 해당 토지는 이미 3주 전 생명나눔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철호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영상 공증까지 완료되었다고. 동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이며 정신상태도 의료진이 확인했다고. 법적으로 상속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철호의 마지막 한마디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한 발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장인어른이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릴 리 없다고. 분명 사기를 당한 거라고. 철호는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동수가 변호사 앞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김동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제 토지를 생명나눔재단에 기부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입니다. 재훈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경찰관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노인학대 및 재물 강취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동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사흘 전의 일이 아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어간다고 해도 외면했던 너희가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느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25년간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내 밥 굶어가며 내 학비를 댔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살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다.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내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지? 600만 원이 없어서 동료들한테 빌어야 했을 때 너희는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였지? 서연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동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이 서연과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건 동수와 철호뿐이었습니다. 철호는 조용히 동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은 무너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25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 인생을 사세요.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수의 땅이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보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철호가 모든 과정을 처리했습니다. 최종 보상금은 118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전액생명나눔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호는 동수를 위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사진 몇 장과 책 몇 권, 낡은 옷가지들, 서연과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두고 왔습니다. 사진도 선물도 추억도 모두 과거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첫날, 동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에는 마당에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한쪽에는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팻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는 바둑을 뒀습니다. 이웃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동수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동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철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재단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동수의 기부금으로 심장 수술을 받은 할머니, 투석 치료를 시작한 중년 남성, 희귀병 치료를 받게 된 어린아이. 철호는 그들이 보낸 감사 편지를 동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동수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덕분에 할머니가 수술을 받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인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주지 못한 120억 원. 하지만 그 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수는 마당의 감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년 전 심은 어린 나무는 이제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동수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욕심도 다툼도 없이 그저 평안하게만 크면 된다. 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세상을 떠났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동수는 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 편하다. 내 남은 날 이렇게 흘러가도 좋구나. 마당으로 나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마당을 밝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동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동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한 하루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어르신의 선택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